하겠습니다. 네, 강연은 역시나 40분 그리고 질문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홍영주입니다. 우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초청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백형렬 원장님께서 그냥 오셔서 편하게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는 그런 자리라고 처음에 들어서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굉장히 편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대로 유지해서요. 그 매스 AI,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요즘에 거의 전 분야를 막론하고 다 쓰이고 있는데 수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제 AI 시대에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즉, 이 매스 AI 대학원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왔던 사람들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부 포션, 즉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일부 포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것을 보시면은 이제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프로젝션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연구를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야기를 제가 연구를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조금 이렇게 망라하는 그런 식의 발표를 할 예정이고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많이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원래 저는 박사를 이제 응용수학으로 받았고 수치 해석과 사이언티픽 컴퓨팅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박사 받자마자 포닥부터는 이제 AI랑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요. 이 두 개를 이제 조금 그 연결 짓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버뷰로 좀 슬라이드 장수가 많아서 분명히 40분 만에 못 끝낼 것 같아서 오버뷰로 먼저 이렇게 어떤 거 하는지 먼저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 분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수치 해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게 사이언티픽 머신러닝이라고요. 이제 PDE를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어떤 AI를 통해서 푼다라는 이런 방법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2D, 3D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빠르게 인퍼런스 할 수 있는 AI 서로게임 모델까지도 이제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꽤나 그래도 수치 해석 분야에서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그 이전에 수치 해석이 하지 못했던 또는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들을 태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 또 이제 그 응용 수학자이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에러 아날리시스, 이제 수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러 아날리시스거든요. 어떤 어프록시메이션을 했을 때 어떤 에러가 얼마나 빠르게 컨버지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기계학습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컴포지셔널 펑션들에 대한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우리 타겟 펑션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에러 아날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러 아날리시스를 하는데 그런 에러 아날리시스가 최근에 꽤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꽤는 아니고 이제 많이 연구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편미분 방정식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소볼루프 함수 공간에서는 잘 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뭐 에런 시그널을 잘 접어낼 수 있는 배론 스페이스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그 컨버전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수학자들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즉 내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내가 정말 원하는 타겟 펑션으로 정말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간다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요. 내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뉴럴 네트워크가 망가지면, 기계학습 내가 만든 AI가 망가지면 그 망가진 AI가 어디서부터 고장나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 모델, 딥러닝 생성 모델이 사실은 굉장히 수학적인 것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생성 모델에 대한 이런 연구 또한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학적인 좀 연구들인데요. 애플리케이션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AI 수학 대학원에서도 이제 융합 연구를 많이 이제 요청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가장 제가 재미나게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계공학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메타메터리얼 디자인인데요. 이것은 비단 이제 생성 모델로 이제 인버스 디자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서 이제 좀 멀티모달리티까지도 이제 저희가 캡처를 해서 생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메타메터리얼 디자인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전에 생성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 모델을 어떻게 쓸 수 있고 생성 모델을 가이던스를 어떻게 줘야 되고 이것에 대한 수학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메타메터리얼에 대한 이런 생성 모델에 대한 인버스 디자인까지도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요거 이제 국책과제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기상 예측이 잘 안 맞잖아요. 왜냐면 점점 더 이제 익스트림한 웨더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기상 예측이 잘 안 맞는데 그 기상 예측을 예전에는 거대한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 모델 KIM 킴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런 모델을 풀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I로 이런 기상 예측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런 기상 예측을 AI로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기존의 모델보다. 그래서 유럽 중기청이라든지 미국의 NOAA라든지 이런 큰 기관들도 이제는 다 AI를 써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기상청도 이제 AI를 사용해서 하는데 저는 초단기 극단 강수 예측을 최근에 진행을 해서요. 예, 요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은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의 박노선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굉장히 큰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이언티픽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서 거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해석할 수 있는 프리트레이닝 모델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여러 가지 다양한 태스크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이언티픽 파운데이션 모델도 이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이제 벌써 8분이 지났는데요. 32분 동안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사실 이게 간략하게 쪼개서 제가 그냥 재미있어 하는 부분, 저희 흥미 위주로 재미있어 하는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학적으로나 당연히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는 이제 이런 클래식한 툴들을 통해서 풀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사이언티픽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제 푸는 이런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당연히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더 언스퍼바이즈드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은 다만 또 그만의 또 단점. 한번 학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학습한 그 결과를 다시 재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단점이 있고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또 그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코스트가 있지만은 인퍼런스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항상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랩에서 했던 연구 중에서 가장 재밌게 했던 것이 커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를 이제 저희가 극복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꽤 악독하다고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BGK 모델을 볼츠만 이퀘이션인데 이게 디멘전이 7디멘전입니다. 즉 타임,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3고요. 그리고 벨로시티가 3고요. 그리고 타임이 1이 있어가지고 7디멘전이고 보시면은 저기 m이라고 적혀 있는 저 값에 인테그랄이 막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하이 디멘전이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어떤 싱귤러한 비헤이비어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것에 거의 집합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해결하는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디멘전이 7이면요. 커스 오브 디멘셔널리티 때문에 계산량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한쪽 방향으로 포인트를 15개만 찍어도요. 15개의 7승이 되니까요. 굉장히 큰 우리의 GPU가 계산 자원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약간 샘플링 베이스로 저희가 뭐 어떤 CP 디컴포지션, 캐노니컬 폴리아딕 디컴포지션이라는 이런 간단한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코디네임마다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샘플링 기반으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샘플링 기반으로 이런 방법을 만들 때마다 저희들은 이런 UAT 같은 것이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같은 것이 잘 작동하는지도 수학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보니까는 지금 보면은 여기 1D라고 하는 게 사실 1 플러스 3 플러스 1D여서요. 5차고요. 2D라고 하는 게 6차원이고요. 3D라고 하는 게 7차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NPD가 클래시컬 뉴메리컬 PD는 한 5차에서는 2000초, 한 리만 프로파일에서는 좀 샤프한 프로파일에서는 5000초가 걸리고요. 6디멘전에서는 13000초, 좀 6디멘전에서 좀 샤프한 프로파일을 갖고 있으면 36000초가 걸리고 7디멘전으로 가면은 아예 싱글 GPU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기계학습 방법을 쓰면은 7디멘전으로 가도 한 3000초 정도면은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정확한 솔루션을 구하냐?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억셉터블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샤프한 솔루션 에어리어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기계학습 방법보다는 저런 뉴메릭 방법으로 GPU를 여러 개를 쫙 붙여서 병렬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이렇게 빠르게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하나만 계산할 때는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요 시간은 트레이닝 타임이랑 인퍼런스 타임을 포함한 거여가지고요. 기존의 그 뉴메릭 방법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데이터 없이 이제 작용수 학습, 오퍼레이터 러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정확한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 AI 서로게임 모델을 만들어서요. 2D, 3D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없이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데이터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좀 더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데이터 드리븐이니까요. 라고 했지만은 저희 방법론은 사실은 데이터가 있는 POD 디보넷이나 FNO라는 데이터가 있는 기존의 방법론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데이터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 밑에 보시면은 막 수식들이 되게 복잡하게 막 적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수치 해석에서 나와 있는 어떤 뉴메리컬 스킴들입니다. 이 스킴들을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적절하게 인포메이션을 잘 줘서요. 우리는 뉴메릭을 어웨어 시켜가지고 이 기계학습이 정확한 솔루션을 데이터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걸 하면은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요. 그냥 단순하게요. 어떤 앙상블 컴퓨팅 같은 거 할 때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즉 기상 예측 같은 거 할 때요. 우리가 앙상블 컴퓨팅을 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니셜 컨디션을 이제 랜덤하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반복적으로 해 가지고 앙상블 컴퓨테이션을 해서 성능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나비아-스톡스 같은 거를 풀 때 반복적으로 100번, 1000번 풀 수 없습니다. 너무 3D 나비아-스톡스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인퍼런스라면요. 애큐러시는 한 1%, 릴레이티브 엘터러가 1% 미만이긴 하지만은 어차피 기상 1% 훨씬 넘으니까요. 에러가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산했을 때 뉴메릭 이 빨간 점이 이제 뉴메릭인데요. 기존 뉴메릭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 이게 세마이 로그 스케일이어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계산량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들은 인퍼런스이기 때문에요. 계산량이 훨씬 더 간편해서 이렇게 훨씬 더 빠르게 인퍼런스를 해서 앙상블 컴퓨팅 같은 거 할 때는 더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이 사실은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치 해석이랑 응용 수학 같은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정보랑 기술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수학 베이스에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런 툴들을 만든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수치 해석은요. 계산을 한 다음에 내가 만들어낸 솔루션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제 재야 됩니다. 에러를 재서 에러가 얼마나 컨버지를 잘하는지를 이제 재는 게 이제 수치 해석의 꽃인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아날리시스를 해야죠. 그래서 아날리시스를 해가지고 잘 안 맞으면은 그 안 맞는 거를 고쳐가지고 맞게 떨어뜨리고 에러를 제대로.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수학자들, 응용 수학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작업들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기계학습으로 저희가 AI 서로게이트를 만드는 다음에요. 메쉬들 막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메쉬를 쪼개면 이제 에러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저 파란 선처럼 이렇게 쭉 줄어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기계학습으로 해서 쭉 줄어들게 하니까는 에러가 막 줄어들다가 갑자기 초록색처럼 갑자기 휙 올라가는 이상한 지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반복되게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오버피팅이 났구나라고 다들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스킨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요. 이 아까 AI를 저희가 에러를 아날리시스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계학습에 대한 에러를 분석을 해서 보니까는 저런 위에 있는 저런 티어럼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저 티어럼을 만들어내고 보니까는 저 카파 A, 분모에 있는 저 카파 A가 저희 로스에 있는 컨디션 넘버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 넘버가 이 에러 바운드에 인볼브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 넘버가 인볼브 돼 있다는 거는 내가 메쉬를 쪼개면 쪼갤수록 에러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저 요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 시오리티컬하게 빨간색 선을 그렸더니 이상하게 나왔던 그 초록색 희껍을 반영을 완벽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AI라는 것이 더 이상 블랙박스라고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저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는지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여기서 깨닫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저 영역에서 쓰면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안 되고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써야죠. 그러면 저런 걸 어떻게 해결하지? 컨디션 넘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수치 해석하시는 저희 사람들이 이제 프리컨디셔닝 쓰면 되지. 그래서 프리컨디셔닝 써가지고 했더니 초록색 점을 이렇게
쭉 에러를 여전히 잘 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잘 처리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럼 다른 것도 이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좀 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멀티레이어 퍼센트론에 대한 이제 에러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인하대학교에 있는 고승찬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온고잉 하고 있는 리서치인데요. 재미난 게 AI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함수 공간을 AI가 수렴할 수 있는 함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컨버전스를 구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요.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고요. 재미나게도 거의 대부분의 수학 그룹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푸단대학교의 수학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독일의 그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오브 뮌헨에 있는 수학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런 얘기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액티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때 이거 조금 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아까 얘기한 웨더 프레딕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제가 박사 때 했던 주제가 그 저런 뉴메리컬한 방정식을요 이제 수치 계산 파이나이트 볼륨 방법으로 풀어가지고요 그 기상을 예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할티너 책을요 제가 열심히 이게 지구과학 책인데요 열심히 보면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막 이거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 하이드로 다이나믹스 막 이런 거 막 이제 뭐 연구하면서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이 연구를 끝내고 나서 물리학회나 기상학회 가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거기 있는 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게 네가 연구하는 것은 너무 theoretical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들었었어요. 근데 이 연구를 이제 AMS 가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네가 하는 연구는 너무 practical하다. 그래서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빅텍 기업들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니 하웨이 이런 데서 기상 예측을 이제는 AI를 통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꽤 유명한 그런 모델들도 이제 기상 예측 모델들도 빅텍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왜 빅텍에서 하지 이거를 이제 궁금해했는데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만나봤는데요. 그 하웨이에 계신 분을요. 첫 번째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기상 예측을 하면은 약간 전력 공급이라든지 이런 태양 무슨 뭐 해상 풍력 발전 이런 것에 굉장히 에센셜하게 쓰여서 꽤 돈이 된다고 하고요. 딥마인드에 계신 분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신 분한테 이제 학회 가서 만나서 이거 왜 하세요 물어보니까는 그분들은 인류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깃발을 꽂는 게 이제 자기들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거여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기상 예측이 왜 어렵냐라고 하면 당연히 언설티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기상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기상청에서 맨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또 비 오고 막 이런 얘기 맨날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맨날 하니까는 이제 기상청에서 왜 기상 예측하는 게 어려운지를 만들어 준 이런 그 자료인데요. 보면은 이 영역이 A처럼 딱 이렇게 맞으면요.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쓰고 있는 그 매저가 CSI라는 매저인데요. 저렇게 딱 맞아야지 아구가 딱 맞아야지 CSI가 100%인데요. B처럼 아구가 하나만 딱 틀어져도요. CSI가 53%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지역만 하나만 살짝 엇나가도요. 예측이 확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강수 예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레이더 베이스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딱 보면요. 굉장히 그림이 지저분하죠. 그림이 저 맨 왼쪽이 그라운드 트루스인데요. 그림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저렇게 막 지글지글한데요.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두 개가 이제 뭐 CBPR이나 뉴립스 이런 데서 나온 2025년, 2026년 논문들에서 나온 건데요. 얘네들이 레이더를 이제 예측을 하라 그러면요. 저렇게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서 예측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저런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예측을 해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한 가지 레이더 베이스로 예측을 할 때 또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데이터가 우리 10년 전, 15년 전의 강수랑 지금 강수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때는 10년 전, 15년 전의 강수는 막 이렇게 좁은 지역에 막 스콜처럼 막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헤비, 익스트림, 베리 익스트림 레인, 이제 시간당 40mm면은 베리 익스트림 레인이라고 하는데 베리 익스트림 레인이 2014년과 2023년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퀄리티나 질이나 어떤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구재단에서 한계 도전 프로젝트라고 있었는데요. 한계를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니네가 제안을 해봐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제안을 해가지고 풀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그 과제로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 프리퀀시. 그래서 이런 저 빨간색 점이 저런 빨간색들이 비가 오는 영역이고요. 근데 저 비가 오는 영역들이 굉장히 랜덤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는 템퍼레처는 어제 내가 지금 1시간 전에 온도가 10도였는데 1시간 후에 온도가 30도가 될 수 없잖아요. 템퍼레처는 그런데요. 이 프레시피테이션은요. 1시간 전에 비가 안 오고 쨍쨍하다가 1시간 후에 갑자기 미친 듯이 비가 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런 로컬리티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어려운 점들의 하나가 시간입니다. 이게 그 로렌츠 모델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초기값이 조금만 달라도요. 뒤에 가서 엄청 달라집니다. 결과가요.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예측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간 단위로 우리가 그 타임 마칭을 하면서 우리가 프레딕션을 하게 되면요. 성능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한 타임으로 한 번에 점프를 가가지고 거기 있는 값을 예측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네, 아키텍처는 뭐 복잡하니까 넘어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요. 3D 비디오 스와잉 트랜스포머 같은 걸 이용한 다음에 로컬리티를 잡아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템퍼럴 시간 단위를 쏴줄 수 있는 템퍼럴 익스트랙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를 잡는 어떤 큐빅 도어 업샘플링 같은 요거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기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뭐였냐면은 사실은 이 로컬리티를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아줬냐면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한 다음에요. 얘를요 페이즈랑 앰플리튜드로 아예 갈른 다음에 앰플리튜드끼리 따로 우리가 매칭을 시켜주고 페이즈는 페이즈끼리 따로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페이즈가 맞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까 그 기상청에서 보여준 그림에서 알았기 때문에 페이즈를 먼저 매칭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앰플리튜드를 매칭해주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얼터너티브하게 계산을 하니까 잘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저희 수학에서 수치 해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류의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익숙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건데요. 딱 봐도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레이더에 대한 다음 시간에 대한 예측, 1시간 뒤에 시간 예측을 하라고 했을 때 나머지 모델들은 다 무슨 2025년, 6년, 뭐 CVPR, 뉴립스 이런 논문들인데요. 다 굉장히 블루하게 잡히는 반면에 저희 것은 굉장히 샤프하게 잘 이런 것 레이더에 대한 예측을 하고요. 실제 결과값도 저희 결과값이 특히 헤비레인에 있어서 이렇게 잘 잡으니까 헤비레인에 있어서 익스트림 케이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고 당연히요. 요거는 이제 시비어라고 이제 그 미국의 미네소타 지역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로도 이제 딴 지역도 시험했는데 딴 지역도 잘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비디오를 보시면요. 요게 2023년 7월 15일인데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때가 그때거든요. 그때 오송에서 되게 많이 돌아가신 그때였습니다. 그때를 저희가 잡아가지고 그 데이터셋으로 그 기존에 있었던 이른바 소타라고 하는 모델과 우리 모델과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맞춰봤더니 저희 모델이 거의 유일하게 그 지역을 비가 오는 지역을 잘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발이 잘 되면 그러면은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앞으로 줄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최근에 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그 한계도전에서 수학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수학하시는 분이 여기 왜 오셨어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 주장하던 게 우리는 이런 분석이나 이런 문제 해결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왔다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서 이제 믿고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맡겨 주셔서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와서 이게 저희 한계도전 대표 프로젝트 결과로 이제 올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상 예측을 하고 있는 국내는 뉴메릭 모델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KIM이라고 있어요. KIM. 코리아 뭐 인테그레이티드 메티올로지컬 뭐 시스템의 약자일 거예요. KIM이라는 모델이 영국의 UN 모델을 이제 본떠서 만든 모델인데요. 그 모델이 격자가 8km에서 10km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8km에서 10km면은 여기서 어디까지죠? 카이스트 훨씬 넘어가죠. 저기 대전역
까지 될 수도 있는 그 정도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단기간으로 초단기간으로 빠르게 예측을 하려고 하니까는 격차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게 4km 단위였거든요. 4km인데 지금 최근에 진행을 해서 이제 EDM이라고 디퓨전 모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성 모델을 통해 가지고 슈퍼 레졸루션을 딱 했더니 1km 단위까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km면은 굉장히 좁은 영역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국내에서 1km 단위로 한 그 팀은 아직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요게 1km 단위로 지금 저희가 최초로 국내에서 했고, 그래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요. 1km 단위로 한 해외 모델이 있어라고 하니까 프랑스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네, 그래서 이런 연구도 사실은 저희 수리과학 베이스에서 많이 진행할 수 있는 연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 시간이 이제 13분 남았는데 요거는 제가 그 생성 모델의 얘기인데 이건 그냥 키워드만 딱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성 모델이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뭐 GAN, VA, Flow Based Diffusion 모델 여러 가지 생성 모델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디퓨전 모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디퓨전 모델에서요. 가이던스, 그러니까 컨디셔닝을 주고 가이던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학 도메인에서 생성 모델을 쓸 때는요. 특정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과학에서는 강아지 그림을 그려줘, 고양이 그림을 그려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과학에서는 내가 스페시픽한 어떤 피규어 오브 메리츠를 맞춰줘 딱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가이던스를 세게 줘야 돼요. 근데 가이던스를 주는 방법이 꽤나 수치 해석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디퓨전 모델 자체를요 이렇게 ODE처럼 이렇게 리버스 ODE로 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요 리버스 ODE를요 보통 이렇게 오일러나 훈 메소드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두 개를 이제 뭐 오토 가이던스라고 해서 좋은 모델과 나쁜 모델의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스티프한 곳에 있는지를 맞춰가면서 가이던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 해석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이던스를 주면요 저렇게 팍 세게 주면 내가 원래 있던 것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얘를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저 회색선처럼 얘가 확 엇나갑니다. 그럼 엇나가면 내가 다시 원래 매니폴드로 내려줘야 되잖아요. 빨간색처럼요. 이 작업이 사실은 수치 해석에서 인베디드 룽기쿠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베디드 룽기쿠타 방법을 썼을 때 저런 식으로 저 엇나가는 스티프니스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스티프니스 지역은 당연히 우리 예상처럼 저 드리프트 텀의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저 녀석이 크면 클수록 스티프니스가 세겠죠. 당연히 그냥 컨셉추얼하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저 녀석을 우리가 잡아줘서 저 엇나가는 방향으로 저 디렉션으로 프로젝션을 때려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를 스티프니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수치 해석에서 많이 하던 테크닉인데요. 그것을 이제 이 디퓨전 모델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더니 사용을 할 때 이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할 때 비용이 가장 큰 문제죠. 우리는 자코비안 쓸 수 없으니까 벡터 자코비안 프로덕트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치 해석에서 사용하는 이제 테일러 3D 익스펜션 같은 거 써가지고 저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잘 해가지고 저 녀석도 우리가 코스트 없이 저 벡터 자코비안 프로덕트 코스트 없이 했더니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고요. 네, 이런 아이디어로 조금 더 최근에는 이 연구는 이제 카이스트의 아마 오늘 안 오셨을 건데 카이스트 전산과 김현우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 진행한 연구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된다. 그래서 저 아이언맨이 훨씬 더 우리 쪽 인벤디드 RK, ERK를 쓰면은 훨씬 더 클리어하고 저 용 모양도 저 우리 쪽이 더 클리어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요. 그 매니폴드로 내려줄 때요. 매니폴드로 내려줄 때 우리는 보통은 스페이스만 생각을 하는데 매니폴드랑 타임이랑 스페이스를 동시에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그 룽기쿠타 메소드 중에서요. 이건 이제 SD인데요. SD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룽기쿠타 메소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저희 방법이 더 좋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기 우리 방법이 훨씬 더 클리어하게 눈 같은 걸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이런 거 이제 뭐 인페인팅이나 뭐 블러링 같은 거 디블러 할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 그림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건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요. 네. 그냥 이런 것들을 할 때 수학적인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이언티픽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사이언티픽 파운데이션 모델은요. 파운데이션 모델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거 이제 저희 카이스트 박노선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웍인데요. 인컨텍스트 러닝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LLM을 써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GPT 같은 데다가 뭘 물어봐가지고 데이터 같은 걸 얻어서 하고 이런 연구를 많이 예상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인컨텍스트 러닝 자체의 알고리즘을 이제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인컨텍스트 러닝은 아마 다 알고 계십니다. 저런 초록색 질문 있잖아요. 초록색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프롬프트를 다르게 주면요. 당연히 다른 대답이 나오는 그런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초록색 질문을 해도요. 우리가 뭐 어떤 그 경제의 긍정성, 중립성, 부정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레이블링 하다가 저로 딱 질문을 하면은 파지티브라고 하고요. 얘가 파이낸스냐 스포츠냐 테크냐 이런 카인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네, 파이낸스라고 대답을 하고 이거는 저희가 GPT 쓰니까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인데 그럼 저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구나. 그럼 프롬프트를 잘 쓰면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언틱 파운데이션 모델 PD 푸는 거 얘기하다가 프롬프트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연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외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라고 했을 때요. 네. 요 다음 그림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언티픽에서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예를 들어 열방 정식을 푼다라고 가정을 할 때요. 열방 정식의 시간이 t가 1초, 2초, 3초, 4초, 5초가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면 얘가 LLM이 1초, 2초, 3초, 4초, 5초의 열방 정식에 대한 비헤이비어를 보고 패턴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초, 7초, 8초, 9초, 10초에 대한 솔루션 프로파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열방 정식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뭐 컨벡티브한 방정식을 넣었어요. 컨벡티브 방정식에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를 넣고 걔를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은 얘가 이제 6초, 7초, 8초, 9초, 10초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답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프리트레이닝으로요. 우리가 굉장히 좀 거대한 이퀘이션을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습한 게 이제 컨벡션, 디퓨전, 리액션인데 리액션 텀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넌리니어 텀으로 항돌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큰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프롬프트 베이스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요. 기존의 뉴메리컬 PD 방법보다 성능도 안 좋아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라는 게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점은요. 내가 만약에 1초부터 5초까지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에요. 1, 2, 3, 4, 5초에 대한 내가 그 솔루션 프로파일을 내가 실험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버닝 이퀘이션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얘에다가 넣어줘요. 그럼 얘가 1, 2, 3, 4, 5초의 비헤이비어를 보고서 6, 7, 8, 9, 10의 솔루션을 가버닝 이퀘이션을 어웨어하지 않아도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내가 얘를 프리트레이닝 하나 한번 시켜놓잖아요. 한번 시켜놓고서 얘를 내가 회사에다가 줬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 내 데이터 안 주잖아요. 나는 프롬프트에다가만 내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럼 내 데이터의 완벽한 보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내 데이터에 대한 공개 없이도 얘를 그냥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런 프롬프트 베이스의 인컨텍스트 러닝 기반의 사이언틱 파운데이션 모델이 좋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지오메트리가 인풋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지오메트리들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해당하는 지오메트리에 해당하는 솔루션들을 착착착착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로버스트니스인데요. 내가 프롬프트 같은 데다가 아니면 프리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다가 일부러 에러를 한 20-30% 정도 되는 배드한 솔루션들 프로파일을 막 넣어줬어요. 그럼 이제 실험값들은 사실은 굉장히 노이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드한 솔루션들을 막 잔뜩 집어넣어 주고서 내가 그런 다음에 솔루션을 이제 구해봐. 내가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에 들어가는 프롬프트에 대한 솔루션들이 굉장히 노이즈한 애들이에요. 노이즈한 애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지켜보는 거예요. 6초, 7초, 8초, 9초, 10초 동안 솔루션 어떻게 하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20%의 에러, 30%의 에러를 갖고 있는 솔루션을 넣었는데 결과가 에러가 10% 미만의 에러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왜냐면 프라이어보다 더 좋은 결과값을 주니까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LLM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가 LLM에다가 영어 문장 칠 때요. 완벽한 문법으로 영어 문장 안 치고 막 브로큰 잉글리시 같은 거 칠 때도 있고 내가 막 프롬프트 한글로 칠 때도 뭐 저녁, 식당, 밥, 어디 막 이렇게 대충 치면은 얘가 쫙 알려주잖아요. 완성해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얘가 디노이징 같은 거를 크로스 어텐션 같은 걸 하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확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explainability 기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 위에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프롬프트를 집어 넣을수록 솔루션들이 프롬프트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많은 프롬프트를 집어넣을수록 우리 솔루션들이 점점 더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워진다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증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이언티픽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개발을 이제 PD 센스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메타메터리얼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네. 원래 메타메터리얼을 어떻게 연구를 했었냐면요. 이런 이제 그 3D 프린터 이제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그 서강대학 김원중 교수님이랑 같이 하는 연구인데요. 그 유니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요. 이제 피리오딕하게 쭉 만들어 가지고요. 기계를 이렇게 눌러요. 그럼 누르면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나오면요. 그럼 이제 뭐 포화성 레이시오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네거티브 포화성 레이시오를 원한다라고 하면 네거티브 포화성 레이시오를 찾는 그런 물질을 원래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초기에는 원래 이런 VQCVA 같은 간단한 툴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요 그래프를 보면은 워크 인 더 레이턴 스페이스인데 뭐 그냥 저기 밑에 보면요. 포화성 레이시오가 0.5 자연계나 0. 대충 이렇게 유닛셀 만들었을 때는요. 0.5 정도의 포화성 레이시오를 제일 많이 갔는데요. 그때부터 우리가 레이턴 스페이스 옵티미제이션 해가지고 쭉 미루면요. 네거티브 포화성 레이시오를 갖는 그런 물질들을 저희가 저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것을 이제 실험실에서 찍어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찍어서 보면은 사실 잘 안 맞았습니다. 실험에도. 왜냐면은 우리는 3D인데 쟤는 이제 2D니까 레인지 만들어가지고 찍으니까 잘 안 맞죠. 하지만은 컴퓨테이션하게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확장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생성 모델을 연구를 또 많이 하니까 생성 모델이나 디퓨전 모델 같은 걸 써보자. 그래서 생성 모델을 보면 이제 아까 그림이 이렇게 노이즈 갔다가 다시 얘가 이제 새로운 그림을 형성하듯이 이런 2D 유닛셀 디자인을 똑같이 우리가 노이즈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생성을 시키면은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그럼 꽤나 클린하게 저런 2D 이미지 흑백 이미지 되게 쉽거든요, 사실요. 이건 디퓨전 모델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클리어하게 잘 만들어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실험실에서 하면 안 찍으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좀 더 3D 스트럭처를 만들어 보자. 근데 유닛셀 디자인으로 3D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이제 비싸니까 이게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세니까 그럼 좀 더 가벼운 그래프 스트럭처로 우리가 DB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게 그래프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요. 그걸로 이제 유닛셀 디자인 대신에 이런 그 그래프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얘로 이제 저희가 인버스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디자인을 얘를 하니까 얘가 당연히 그 2D 유닛셀보다는 3D 프린터로 찍어서 눌렀을 때 훨씬 더 정확한 그런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는 사실은 메타메테리얼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메타메테리얼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교수님과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디퓨전 모델을 잘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가이던스를 잘 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으로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 연구들도 많이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그 1분 남았는데 1분 만에 제가 랩업을 하자면요. 요거를 저희가 그 아까 얘기한 인컨텍스트 러닝 구조로 바꿨어요. 왜냐면 아까 그 유닛셀 디자인 그거 할 때는요. 그냥 메터리얼 하나예요. 어떤 특정한 메터리얼 하나의 디자인만 바뀌는 건데 사실은 그 메터리얼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의 메터리얼 종류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다른 종류들의 메터리얼로 우리도 막 갈아 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들어가고 좀 다른 모델로 갈아 끼고 싶은데 이런 걸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런 인컨텍스트 러닝 기반으로 똑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얘가 조금 이런 실험값들이니까 좀 더 노이즈에 로버스트 했으면 좋겠다. 인버스 디자인도 잘해주고 그리고 인페인팅 같은 거 내가 미싱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미싱한 데이터들도 채워주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사실은 디퓨전 모델이 굉장히 잘하는 그런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인페인팅 같은 것도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에서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태스크여서 이제 이런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SS 커브 널리니어 엘라스티시티 같은 경우인데 저렇게 일드가 일어난 이후에도 저렇게 굉장히 잘 따라가면서 잘 맞춰주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B 그림을 보시면요. 저게 사실은 꽤나 맞추기 어렵거든요. 저렇게 일드가 딱 일어난 다음부터의 저 비헤이비어는 사실 맞추기가 꽤 어려운데 저희 그 ICL이 잘 맞춰주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거는 메터리얼의 카인드, 어떤 종류의 메터리얼이냐, 그리고 메터리얼의 쉐입,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받는 어떤 스트레인을 집어넣으면은 결과값으로 스트레스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요건 다 넘어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클린한 데이터를 한 100개 정도 주고서요. 학습을 하면요.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결과를 더 잘 나오게 하고 싶을 때 이제 저희가 그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2개를 집어넣는데 데이터 2개를 일부러 노이즈한 녀석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100개는 클린하고 20개는 노이즈예요. 그럼 얘는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궁금한 거예요. 했더니 좀 잘 나와요. 그런 다음에 20개의 클린한 데이터를 여기서 100개를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노이즈보다는 잘 나오죠. 그럼 노이즈한 애를 40개 넣으니까는 20개 클린한 애보다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방법론 자체가 노이즈에 굉장히 로버스트해서 실측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약에 집어넣어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겠구나라는 또 그런 좋은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저희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안티젠 안티바디 이런 바인딩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그 트랜스포머 그래프 스트럭처 2개 이제 바인딩하는 그런 걸로 이제 연구가 가능해서 이런 것도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윤병준 교수님이라고 그 알파 프로젝트 리더신데요. 이분이랑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연세대학교의 박경덕 교수님 그 퀀텀 머신러닝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그 PD 푸는 거를 하다 보니까는 트레이닝 타임이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퀀텀 머신러닝 쓰면은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했는데 시뮬레이션 하기는 줄어드는데요. 실제 기계에 넣으면은 한참 걸리긴 하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아직 이거는 온고잉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인데요. 이제 이런 어떤 분야별 이런 AI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초 모델, PD 응용사 및 기초 모델을 같이 이제 융합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걸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와 하고 있었는데 그때 퀀텀까지 나온 순간 네, 정말 놀랐고요. 네, 다양한 내용이 많아서 아마 질문이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유니버셜 어프로크시메이션 티오렘은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 실제 솔루션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한다는 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가 조금.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그 어프로크시메이션만 해서는 부족하고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도 제야되고요.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에러도 제야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로따로 다 제야되는데요. 거기선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그 어프로크시메이션 에러만 쟀고요. 사실은 저기 이제 라데마 컴플렉시티 같은 걸 쓰면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매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옵티미제이션 에러는 어려워서요. 그거는 이제 그 뭐 뉴럴 탄젠트 커널 같은 거 쓰면 되기는 할 텐데 근데 굉장히 좀 파셜하고요. 결과 자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건드리지는 못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씩 되는 것부터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수치법은 레졸루션의 장점이 있고 AI로 만들어내는 PD 솔루션들은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레졸루션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것들을 봤을 때는 되게 파이널 스트럭처 잘 잡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향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치법 메서드들이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비밀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잘 나온 것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하다가 기본적으로 수치 해석은 저는 멸종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수치 해석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파이나이트 디퍼런스가 나왔고 엘리멘트가 나왔고 볼륨이 나왔고 그리고 머신러닝 방법이 있고 머신러닝이 잘해주는 영역이 있고요. 예를 들어 하이 디멘전이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아니면 인퍼런스를 내가 로우 퀄리티로도 아까 제가 다양한 지오메트리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데랑 얘기하면은 그분들은 에러가 10의 마이너스 5승 6승 필요 없고요. 그냥 다양한 그런 어떤 나사나 베어링 이런 시스템에서 에러가 5% 미만으로 매력이 들어왔을 때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가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지 이런 것이 빠르게 보는 게 가장 궁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펄퍼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이 가장 큰 장점은요. 메쉬를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정확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항공의 특정 분야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의 분야라든지 거기서는 머신 프레시전까지 내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기계학습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다르다고 저는 느껴서 수치 해석이 멸종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아, 예. 소재 관련해서 네. 메타마테리얼에서 또아스페이션을 이제 네거티브로 이제 설계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그 설계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측정한 거랑 좀 비교한 것도 있나요? 예, 논문에 있는데요. 그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실험은 이제 그 저와 같이 코워크하시는 그분께서 장비가 있으셔서 그분이 이제 다 하시는데 잘 맞는 어떤 그런 형상들이 좀 있는데요. 조금 사실 복잡하거나 그러면은 약간 엇나가는데 근데 여기는 좀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논문에 리포트 했을 때 그렇게 네거티브 커멘트를 받을 정도는 아닌 수준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100% 된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를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가이드와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후보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얘는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개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후보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삭제를 했는데 약간 그 원하는 어떤 디자인들이요 조금 스무드하거나 좀 그러면은 꽤 잘 맞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조금 좀 샤프하거나 굉장히 이레귤러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누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좀 안 맞는다고 들었어요. 하나 더는 예. 더 만들기가 좀 아까워서 신소재공학과에서 좀 아, 네. 가서 혼날까 봐 제가 잘 아는 게 별로 없긴 한데 네. 초대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수학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에 AI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AI 연구를 하면 하실수록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가 접할 때요 수학적인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그 흥미를 좀 잃어버려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막 어떤 뭐 막 하고 막 이런 좀 것에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그런 기술적으로만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가 잘 하진 않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유가 다 있는 게 지오피직스는 제가 박사 때 하던 거고요. 저 메터리얼도 사실 제가 포닥 때 아르곤랩이랑 같이 그 맥스웰 방정식 같은 거 풀어가지고 태양광 패널 디자인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수치 해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야 이거는 수학의 영역이고 저것도 사실은 리니어 널리니어 엘라스티시티 이퀘이션 풀어가지고 DB 제너레이션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알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만약에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영역에 있는 사실 저 바이오 같은 부분도 사실 제가 굉장히 용감하게 사실 요번에 뛰어들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제가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거의 없는데요. 거의 제미나이한테 막 계속 물어보면서 거기 또 외국에 계신 그 교수님한테도 계속 물어보면서 이렇게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저는 꽤 수학적인 포션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뭔가 제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으면 스트럭처를 만들었으면은 이게 왜 잘 되는지 꼭 증명을 하려고 해요. 학생들한테도 네가 수리과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네가 수학 베이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뭐가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막 쓰면 안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꽤 수학적인 부분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제 연구가 안 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잘 들었으니까 아까 그저 컴퓨터 알고리즘을 가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어느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요.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그 서킷이 그 VQLS라고요. 퀀텀에서 리스트 스퀘어를 푸는 퀀텀 알고리즘 중에서요.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어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VQLS라고요. 근데 그 알고리즘 자체가 이런 PD를 풀기에 적합한 알고리즘은 아니어서요. 그 알고리즘 저희가 막 개조를 막 열심히 했어요. 한 다음에 성능을 이제 올려야 되니까는 저기 이제 앵글 네트워크라고 뉴럴 네트워크랑 하이브리드를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다 한 다음에 같이 저랑 같이 하시는 그 연세대학교에 되게 좋은 퀀텀 머신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넣는데 이게 뉴럴 네트워크랑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트레이닝 타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거를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기 보면은 이제 뭐 베리에이션al 블록이라는 게 이제 스트롱리 인탱글드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레이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퀀텀 레이어들이요. 얘도 조금 지금 현재는 페니레인이라는 어떤 시뮬레이터 상에서 성능을 잘 뽑아서 우리가 일단 포텐셜을 보고 이게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기존의 반복론보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훨씬 더 작다. 이론적으로. 이게 저희가 원하는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걸 제일 원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까지는 하고 났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그 실험적으로 되려고 하면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저 파라미터들 개수를 진짜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약간 지금 바틀렉이 있어서요. 지금 네트워크 자체를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성능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기한 게 아니죠. 계속 하고 있구나. 네네네. 포기 아직 그리고 한지 오래 안 돼가지고요.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예. 예. 네, 또 질문 있으신데 제가 더 점심 시간을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오프라인으로 좀 더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감사하고요. 점심 시간 이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